네, 안녕하세요. 전파진흥본부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유혜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진행되는 업무 소개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협력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우리 협회 구성원분들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국제기구와 협회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파통신 국제기구 및 세계 전파통신회의 개요라는 주제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의 순서는 전파통신 국제기구의 개요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전파규칙, 그리고 전파규칙 재개정을 논의하는 세계 전파통신회의와 한국 WRC 대응조직, 그리고 4년 뒤에 맞을 WRC 27을 대비할 전략 키워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국제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영 및 역할에 대해 보면요. ITU는 1865년 5월에 창립되었는데요. 그 당시 명칭은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이었습니다. 약자가 동일한 ITU이지만 가운데 T가 텔레그랩이죠. 즉 전신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달리는 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빠른 전송수단이었는데 텔레그랩이라는 전신이 개발되면서 아주 빠른 통신수단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서양의 해적 케이블이 증설되면서 전신이 좀 더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의 국경이 넘어가면서 다른 통신 시스템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장벽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20여 개국이 모여 1865년 ITU 최초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협약을 논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1934년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ITU가 출범하게 됩니다. ITU는 범세계적인 전기통신 국제 권고 개발과 보급, 그리고 개도국 기술, 사업 및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그리고 주파수 스펙트럼 분배와 정지 위성 궤도에 대한 등록,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글로벌 국제협력 유지를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1947년 ITU와 유엔의 협약을 통해 ITU는 ICT 분야의 유엔 역할을 하도록끔 되었고 유엔의 ICT 분야 전문 기구인 Specialized Agency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ILO나 월드뱅크 등 17개의 기구들이 각 전문 분야별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U의 법률 체계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기본 문서와 업무 규칙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베이직 텍스트에 해당하는 기본 문서에는 헌장과 협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헌장은 ITU의 기본 법률 문서로서 연합의 기능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 규정, 그리고 전파통신에 관한 특별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헌장을 보조하는 문서로서 연합의 기능, 컨퍼런스, 총회 등에 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장 및 협약은 정권회의에서 재개정이 논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규칙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전파 규칙과 국제 전기 통신 규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영역이 바로 이 전파 규칙입니다. 전파 규칙은 Radio Regulations라고 불리고요. RR이라고 지칭합니다. 전파 통신에 대한 업무 정의, 주파수 분배, 주파수 이용 규정, 위성망 국제 등록 규정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요. 세계 전파 통신 회의인 WRC에서 재개정을 논의합니다. 저희 이제 그 국제협력팀에서 이 WRC의 한국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ITU의 위치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베른에 이제 그 사무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타워, 몽블리앙, 바렌베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워 빌딩은 이제 매각을 통해서 바렌베 빌딩을 신규 중축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ITU에는 80여 개국의 76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전 세계 13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그 유엔 건물 안에는 유엔 오피스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ITU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권회의, 이제 정권회의가 가장 상위의 최종 의결 회의체이고요. 그 아래에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 이사회, 그리고 그 밑에 세 개 섹터로 구분이 됩니다. 정파 통신 부문이 R, 그리고 전기통신 T, 전기통신 개발 부문이 이제 D가 있는데요. 저희 쪽에 이제 주 관심 분야인 R은 아까 말씀드렸던 WRC, 세계전파통신회의, 그리고 전파통신총회, 전파규칙위원회, 그리고 연구반과 자문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총장 아래에 전파통신국, 전기통신표준화국, 전기통신개발국이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진하게 되는 이제 ITU 전문가 파견권, 이게 바로 이 BR국의 스터디 그룹 담당 부서의 전문가가 이제 근무하게 되고요. 국제협력팀에서는 작년부터 전문가 파견권을 이제 과기부 ITUR 국장과 쿠킹하여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파통신 부문을 담당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ITU-R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U-R은 전파규칙 및 지역협정의 이행과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현행화를 통한 간섭 없는 주파수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주파수와 궤도 이용에 관한 국제 규정의 개발과 현행화, 규정의 적용과 국제 주파수 등록 원부의 관리, 그리고 주파수 및 궤도 자원 이용에 관한 표준 및 최적 방식의 개발과 채택, 이들에 관한 정보 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흐름 속에서 ITU-R도 특정의 동기나 사건으로 인해서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무선 통신이 점차 발전하면서 무선 통신의 활용이 확대가 되고 있었는데요. 1902년 프러시아의 헨리 왕자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제 예방을 하고 돌아가는 선박 안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안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해안무선국에서는 이 신호의 수신을 거부하게 되죠. 이 선박 무선국의 국적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이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가 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마침내 1906년에 최초의 전파규칙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SOS가 긴급 해양 조난 신호로 채택이 된 이후에 비극적인 사건인 타이타닉호 사건이 발생되게 되고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어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여서 모스부의 공통 주파수를 합의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말레이시아의 민간 여객기가 추락하여 실종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ITU는 WRC 회의를 통하여 글로벌 비행 추적을 위한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ITU-R의 구성과 주요 임무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의 영역이 바로 회원국가 회원기구들이 활동하는 영역이고요. 이 아래의 파란색 부분이 이런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파통신국의 역할들입니다. 세계 전파통신회의 WRC가 이제 ITU-R의 최고 의결 회의라고 말씀드렸죠. 그 준비회의인 또 CPM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RA 자문그룹, RRB 규칙위원회 이러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 스터디 그룹 연구 그룹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전문가가 근무하게 될 부서입니다. 네, 그러면 ITU-R 최고 의결회의인 WRC에서 재개정을 논의하게 되는 전파규칙 R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파규칙 RR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궤도 유형을 규정하는 국제조약입니다. ITU 헌장과 협약에 부속된 업무 규칙으로 헌장의 일체이자 구성요소로서 국제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적 전파의 유해 간섭 방지와 조정을 위해 제정되고요. 주파수와 외선 궤도의 세계적 분배 및 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40여 개의 무선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주파수 분배, 그리고 WRC의 권고와 결의 등이 수록됩니다. 궁극적으로 RR은 간섭 없는 주파수 이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WRC에서 주관청들이 또 이러한 부분들을 각 국가의 어떠한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또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섭 제어에 대한 메커니즘을 크게 5가지로 두고 있는데요. 먼저 주파수 분배. 주파수 분배, 이제 뒤에서 주파수 분배표를 잠시 보시겠지만 3개의 지역에 서로 각기 다른 주파수 분배를 한다든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지역별로 간섭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끔 합니다. 또한 주관청 간 조정, 코디네이션을 통하여서 국가 간의 간섭을 제어할 수 있고, 전파규칙 조항의 출력 제한값을 둠으로써 무선국의 출력을 일정선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국제주파수 등록 원부 등재를 통하여서 국제적인 인지를 통한 간섭 없는 주파수 이용을 도모하고 촉진합니다. 또한 전파 감시를 통해서 최대한 간섭 없는 주파수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빨간 책자가 바로 RR인데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볼륨 1이 아티클, 볼륨 2가 어펜딕스 부록, 볼륨 3가 레졸루션 앤 레코멘데이션, 결의와 권고, 볼륨 4가 참조 인용된 ITR 레코멘데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파규칙 1권의 주요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파규칙은 59개의 조문이 10개 장에 분류되어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요. 일반 용어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파에 대한 좀 정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인공적인 유도장치 없이 공간상에 전파되는 임의의 3000GHz 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령인 전파법에도 전파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특정 주파수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ITU에서 정한 주파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TU에서 3000GHz 이하의 주파수로 정의되어 있어서 국내 전파법도 이를 준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관리에 관한 용어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배, allocation, 구역 분배, alignment, 할당, assignment입니다. 이 모두 3가지 모두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주파수를 주파수 분배표에 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파통신의 어떤 업무에 그 주파수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분배하는 것이고요. 구역 분배는 특정 영역, 특정 국가가 특정 조건 하에서 합의된 계획에서 특정 채널을 쓸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당은 특정 주파수를 무선국이 쓰게 하도록끔 하는 것입니다. 국내 전파법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어를 보셨을 텐데요. 국내 전파법에서는 분배의 경우에 특정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할당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파규칙과 전파법상의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지도가 전파규칙의 이제 1권을 펼쳐보면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리전 1은 유럽 지역과 아프리카, 그리고 리전 2는 남북 아메리카, 리전 3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서 주파수 분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리전 3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요 장이 바로 주파수 분배표입니다. WRC 23 이후에 RR이 아직 에디토리얼 단계이기 때문에 20 버전으로 가져와 봤고요. 앞서 살펴보셨던 리전 1, 2, 3가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왼편에 이제 대문자로 표기된 fixed satellite. 요거는 이제 모든 그 글자가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600에서 4200대역에서 리전 1에서는 1순위 업무로 요 2가지 업무를 지정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모바일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모바일의 경우에는 2순위 업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전 3 맨 아래에 있는 5.435 요거는 이제 이 리전 3에 있는 이 전체 업무에 대한 참조 각주로서의 풋노트를 뜻하고요. 여기에 있는 5.436의 경우에는 에어로노티컬 모바일에만 국한되는 풋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 3, 4권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펜딕스 부록인데요. 현재 총 23개의 부록이 발효 중입니다. 이권에는 송신기 주파수 허용 편차, 그리고 국제등록 제출 요구에 대한 특성, 혼신 조정 대상 식별 등에 대한 규정을 규명하고 있고요. 3권 레졸루션 레커멘데이션에서는 현재 181개의 결의와 25개의 권고가 발효 중입니다. 3권에는 정지궤도 위성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유효기간, 그리고 IMT용으로 추가 지정된 주파수 대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권 ITUR 그 권고 참조 인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ITUR 권고를 명시하고 있고요. 참조 인용이라는 용어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참조 인용된 문구 역시 RR과 동일한 조약의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RA에서는 경과된 연구 기간 동안 개정되어 승인된 RR 참조 인용 문구를 포함하는 ITUR 권고 목록을 차기 WRC에 알려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RR을 재개정하는 회의체인 WRC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WRC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민간 정파통신 관계자가 3, 4년을 주기로 모여 개최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최고 의결회의입니다. 전파규칙을 재개정하고 국제주파수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 그리고 위성궤도에 대한 분배, 기술기준 재개정 등 국제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파통신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합니다. 또한 WRC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전파규칙인 RR에 반영되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고요. 이후 관련 정부와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WRC에서는 전파규칙위원회 그리고 전파통신국의 지시사항을 도출하고요. 향후 WRC를 위해 전파통신총회와 연구그룹에서 검토할 이슈를 결정합니다. 또한 차기 의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네, WRC는 의제별로 논의를 하는데요. 그 의제 채택과 승인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WRC에서 이제 차기 의제에 대한 초안을 결의를 통해서 승인하고 차후 즉 차차기 WRC 의제에도 결의를 통해서 승인을 합니다. 차기 WRC 의제 같은 경우에 결의를 통해서 이사회로 넘어가면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원국 다수의 찬성을 통해서 의제를 확정하고 차기 WRC 개최를 조율하게 됩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차기 WRC 의제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으로 승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WRC 회의 구성은 어떨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가장 상위에 플래너리, 총회가 있고요. 그 아래에 커미티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미티 1은 WRC 의장과 부의장, 커미티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회의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조정하기 위한 기획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는 이제 각 정부에서 대표들이 가지고 오는 신임장에 대한 검증과 이에 대한 총회를 보고하고 커미티 3는 회계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참가 대표들에게 제공 가능한 회의를 구성하고 시설을 판단하고 또 회의 관련된 지출에 대한 승인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논의를 이제 진행하는 의제를 담당하는 커미티가
4, 5, 6인데요. 특정 의제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분담하여서 각 커미티별로 논의를 하고 세부 논의를 위해서 워킹그룹과 서브 워킹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븐에서는 각 논의된 결의 사항들을 모아놓은 최종 의정서에 대해서 편집을 하고 총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이제 이 다이어그램이 WRC 회의 준비 과정과 사이클을 좀 보여드리고자 가져와 봤는데요. 각 멤버십에 따른 회원국 또는 회원기구들이 기고서를 기반으로 스터디 그룹에서 각 의제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스터디 그룹의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CPM 1차에서는 의제별 책임 그룹, 기여 그룹을 할당된 그룹에서 WRC 의제를 이제 담당하게 되고 그 연구 결과는 드래프트 CPM 보고서 형태로 도출이 됩니다. 그 드래프트 CPM 보고서가 2차 CPM으로 실리고요. 최종적인 CPM 레포트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CPM 레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WRC에서 각 ITU 멤버 스테이트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RR의 개정안을 WRC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정리가 된 거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WRC 최종 결과물은 파이널 액트입니다. 최종 의정서라고 번역을 하고요. 개정된 전파 규칙에 대한 조항과 결의, 권고를 포함한 WRC의 결정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잠정 그 FA는 WRC 폐회 총회 전날에 작성이 되어서 종료일에 회원국들의 서명 전에 온라인으로 배포가 됩니다. 총회 2단계 검토에서 승인이 되면 최종적인 파이널 액트로 강주가 되고요. WRC에서 승인된 파이널 액트 문서는 신임장을 포함한 제출한 회원국의 대표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통신국은 최종으로 발갈되기 전에 정확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고요. 6개의 ITU 공식 언어로 이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요 지금 왼편 빨간 책자가 바로 파이널 액트 지난 WRC 23에서 ITU 홈페이지에 올라간 파이널 액트고요. 현재 이제 저희도 23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 파이널 액트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에디토리얼이 끝난 RR은 올해 말에 ITU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WRC 대응 조직은 어떠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WRC 준비단입니다. 과기부는 이제 WRC 준비단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파 정책에 부합하는 기본 입장을 수립하여서 WRC에 반영하고 이를 통한 국내 주파수 활용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여하고자 준비단을 꾸렸고요. 96년 체계적인 WRC 대응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 조직인 준비단을 발족을 하였습니다. 의제별로 우리나라 기본 입장 수립을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우리 라파가 사무국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5개의 의제 연구반들이 있고 20여 개의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라파는 사무국으로서 WRC, APG, CPM 주기에 해당하는 국제회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입장 반영을 위한 총괄 전담 대응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WRC 결과에 따라 재개정된 주파수 영문 전파 규칙을 국문화하여 발간하며 정부와 국내 관계자들에게 배포합니다. 약 5,000페이지 분량의 5권으로 이루어진 빨간 책자입니다. 또한 WRC 결과에 따라 재개정된 전파 규칙 내용을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 반영하기 위한 국내 분배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중일 등 인접국가 주파수 혼신 대응 그리고 주요국 양자 회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4주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WRC 23 주요 성과를 좀 살펴보면 총 162개국에서 3,900여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전파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24개 기관 49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이 규모는 미국의 119명, 중국 180여 명, 일본 100명 정도의 규모에 비해서 4분의 1에서 2분의 1 규모에 불과하지만 산학연관이 원팀이 돼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WRC 4년을 주기로 의제 23개를 분석하여서 CPM, APG, WRC 등 총 67권의 국가기고서를 반영해왔고요. 주요 성과를 좀 보시면 산업계와 함께 글로벌 6G 논의를 주도하고 6G 비전 수립과 후보 주파수 발굴에 성공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아태 국가를 주도적으로 아태 지역 주도적으로 APG 지역기구 회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6G 후보 대역을 발굴을 해왔었는데요. WRC 23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의 후보 대역 중에서 3개 대역, 47, 14 대역이 6G 후보 대역으로 최종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서 6G에서도 선도적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주파수 후보 대역 발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6G 리더십 보유국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과 공조하여서 RR에 국내 기존 업무인 6GHz 대역에서의 와이파이 이용을 명시를 하였는데요. 이는 중국이 6대역에서 이제 6G를 후보 대역으로 강력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성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도입이 가능성이 있었던 SOS 서비스 제공에 혼간섭을 줄 수 있는 중국의 베이두 위성 GMD-SS 서비스 도입에 우리나라는 반대 입장이었고요. 혼간섭 조정 동의 조건으로 이제 중국의 그 GMD-SS 신규 도입을 이제 조건으로 하여서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SOS 문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정지 궤도 위성으로부터 국내 이동통신 업무인 5G 보호기준 절차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국내 이통망도 보호하면서 새로운 eSIM 도입이 가능해져서 항공과 선박에서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언론 보도와 지금 저희 대표단 사진이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WRC 27 대응 전략을 위한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주파수 국제협력 전문가 수가 타국에 비해 많이 작아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저변 확대와 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과기부에서는 정부 중심에서 민간 주도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측면과 대응 시스템을 좀 선진화하려 하고요. 지속적인 국제회의 참석이 가능한 산학연으로 인력 활용과 신규 전문가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서 ITU 민간 전문가 파견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고요. ITU와도 국제협력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중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올해 이제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미국과도 좀 더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27에 대한 주요 의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라오스, 베트남, 인도 등 추가적인 코어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좀 더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7에서 이제 6G 대역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6G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위해 과기부에서는 APG 27과 WRC 27과 같은 국제 행사를 국내에서 유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놓여진 상황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기술 블록화와 더불어서 주파수 국제조화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WRC를 주도하시는 분들의 다음 세대를 양성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라파가 총괄 대응 조직이 되도록 인재를 잘 육성하고 준비해 나가려 합니다. 라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저희 구성원 분들 중에서 어학 능력이 되시고 국제기구 또는 국제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WRC 등 국제협력팀의 업무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개인의 의지와 역량을 조직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향에서 WRC27에서 이제 6G 퍼스트 무버로서 대한민국이 주파수 글로벌 리더십을 입증하고 기업의 글로벌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역할을 해 나가려 합니다. 네, 오늘 ITU, WRC 그리고 한국의 WRC 대응, 라파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국제협력 업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